유아의 기본적인 영양관리 방법을 보시면요. 다양한 식품군을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기본 조건이고요. 또 씹기 좋은 크기와 형태로 제공하시고 하나도 싱겁고 담백하게 조리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아들이 먹는 음식을 좀 작게 자르기 위해서 이제 칼로 잘라서 조리를 했다면 지금은 가위라는 도구가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식당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뭐 가위 필요하면 가위 주잖아요. 그럼 뭐든지 다 싹둑싹둑 잘게 잘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씹기 좋은 크기와 형태로 잘라주는 그 이제 잘라주는 시기와 그 다음은 조금 더 그 크기를 늘리는 시기 그리고 이제 잘라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약간 단계적인 변화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아 개수가 작을 때는 많이 잘라줄 수, 그죠. 작게 잘게 자를 수 있지만 치아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이가 씹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 그에 맞게끔 크기와 형태도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막 잘라주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떤 식품을 한 조각 먹었을 때 한 5번 정도 씹으면 삼킬 수 있는 것을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이는 더 낫는데 항상 부모님이 잘라주면 이게 많이 씹지 않아도 삼키는 거에 익숙한 아이들이 좀 질긴 게 나오고 좀 더 씹어야 되는 그런 식품들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질긴 고사리나 미나리나 이런 것들 좀 씹힘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점점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또 그것도 편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가위로 잘라주는 것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가위질을 하는 그 횟수도 줄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씹는 게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행동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씹는 행동은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식사 외에 뭐 채소,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 간식의 형태로 매일 2, 3회 규칙적으로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성인과 별개라는 인식으로 개인차를 고려하라고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에게 알맞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하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식품을 씹는다든지 이거는 내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씹을 수 있는 한계치를 늘려주는 그런 식습관 형성도 세심한 주의가 사실 필요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명확해지다 보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어버린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식욕 부진도 나타나고 영양 결핍, 뭐 편식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먹이지 말고 또 한꺼번에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말고 딱 그 유아에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조금씩 알맞게 먹는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식당 가정에 다 그 아이들 이제 키우게 되면요 유아 식탁 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딱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식당에 가보면 유아 의자 준비된 그런 레스토랑이나 식당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의자가 의외로 쓸모가 많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 안에 아이가 조금 이제 처음에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점점 크면 거기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는 초창기에 거기에 이제 앉혀놓게 되면 그 공간이 이제 본인이 막 심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먹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뭔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아이를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아이를 잠시 그쵸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아이가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데 좀 더 큰 의자나 그런 어떤 보호대가 없는데 앉게 되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다가 흘릴 뭐 이렇게 도구 같은 게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그 의자를 사용하는 걸 저도 추천을 합니다. 이제 점점 크면서 필요 없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음식을 먹는 공간과 이런 걸 좀 아이에게 심어주면 밥 먹자 그러면 알아서 그 자리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영양 관리에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유아의 일반적인 영양 관리는 끝났고요. 학동기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동기는 저희가 시기를 만 6세부터 11세까지 초등학교 학년기 아이들을 이 구간에 해당을 시키고요. 이 시기에는 신체적, 어떤 정신적 성장 발달 뿐만이 아니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기나 어떤 그 청소년기와 달리 이 시기는 조금 안만한 신체적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긴 한데 그에 반해서 인지라든지 또는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상당히 왕성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 등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식생활을 약간 롤 모델로 삼아서 식생활을 성립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동기에는 누구와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간이 더, 그러니까 뭐 약간 편식을 하던 유아기, 영아기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제 계속 그게 유지가 되다 보면 정말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시기예요. 근데 오히려 유아기나 영아기 때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학동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식생활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또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시기에는 뭐 영양 불량도 올 수 있고 또 오히려 영양 과다로 인해서 비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영양 불균형 등이 학동기 아이들의 어떤 그 신체적 성장이라든지 발육, 뭐 정서적, 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 식생활 문제로 많이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뒷부분에 우리가 영양 문제로 언급은 되지만 비만 같은 거. 근데 이제 이 시기 아이들이 단순당 함량이 높은 음료라든지 고지방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을 과잉으로 섭취한다든지 또 그에 반해서 채소류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학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발달을 보고 섭취해야 될 에너지를 보고 또 어떤 영양 문제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 남자 같은 경우는 신장이나 체중이 또래 여자보다 크지만 10세에서 11세가 되면 비슷해지고 체중은 여자가 약간 많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10세, 남자는 12세경에 사춘기가 나타나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꾸준한 사춘기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같은 10세, 12세라도 또 약간 발현되는 시기가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학동기 동안 성장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 등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근육이 꾸준히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양과 질이 좋은 것들로 섭취를 시켜줘야만이 좋은 근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영양소 섭취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너지를 보면 학동기 아동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량에다가 성장에 필요한 추가 필요량을 합산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학동기의 영양소 섭취 기준은요. 어떤 아이들이 얼만큼 성장할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 아이들마다 그 시기에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성장 잠재력에 충분한 발현 정도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체 크기 또는 신체 조성, 그쵸? 조성 또는 활동, 아이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 지금 현재 표로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동기 아동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같은 경우는 남녀별로 기준을 하나 뒀어요. 6세에서 8세, 9세에서 10세 이런 식으로 약간 두 가지 구간을 보면서 체중과 신장과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섭취 기준이 조금씩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6-2 같은 경우는 오타더라고요. 여기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요. 여기가 여자입니다. 앞뒤 이건 책 자체에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 191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그 학동기 아동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보시면 이걸 계산할 때 모든 신체 활동을 그 저활동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수준을 이걸 기본으로 적용해서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세에서 8세 남자 아이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1700칼로리고요. 남자 9에서 11세는 2000, 여자는 6세에서 8세가 1500, 남자가 18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긴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여기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서 일단 여기 6-1 에너지 다음으로 탄수화물로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단백질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먼저 이제 이 저활동 제가 에너지 공식에서 저활동 수준을 기본으로 적용한 거 좀 알아두시고 단백질 볼게요. 두 번째 단백질 섭취 기준도 여기 보시면 평균 필요량, 곤장 섭취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6세에서 8세, 9세에서 11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동기 때는 새로운 근육하고 뼈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 시기의 성장은 사실은 크게 보면 그 실질적인 체단백질의 증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아동기의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 체구성 성분의 변화, 즉 근육량, 미오글로빈 적혈 등의 증가로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식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3에서 15%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13에서 15% 정도를 총 섭취해야 될 예를 들어서 17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아이는 이 칼로리의 10에서 15% 정도를 단백질로 이제 채워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필요량 같은 거 평균 필요량은 동일한데 보시면 곤장 섭취량이 남자는 좀 다른 게 남자가 9에서 11세가 50이라면 여자는 45 이렇게 곤장 섭취량은 다르다는 거 차이가 있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이 이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그 체내에서 이용되는 그런 또 성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체내에서 이용되는 활용도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성장 속도라든지 또 그 아이가 단백질 외의 것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섭취량 또는 또 섭취한 단백질의 양보다는 질, 그리고 또 적절하게 비타민과 무기질도 같이 섭취하고 있느냐, 이것들도 사실은 아이가 적절한 양이 13에서 15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 주었지만 13에서 15를 어찌됐든 단백질로 먹긴 먹었어도 그게 정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은 맞는데 질이 떨어져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내 이용성도 고려한 단백질 섭취를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뭐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 좀 배우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일단 좋은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조성과 또 그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상식품에 많이 그러니까 일상식품에 우리가 평범하게 단백질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다양하게 많죠. 하지만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은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 책에는 없어도 영양학 책 보시면 또 그런 것들 이렇게 세분화된 거 아니면 식이요법이나 이런 책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질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잘 배합하면 사실은 단백질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장 섭취량이 일단 평균 필요량보다 높은 게 이게 저희들이 이만큼을 성인보다 한 1.2배 아이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아미노산 섭취 기준을 보게 되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것까지 하긴 좀 그렇고 일단은 13에서 15%를 섭취하는 이 단백질도 결국엔 어떤 단백질로 질 좋은 걸로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단백질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볼게요. 탄수화물은 그죠? 쉽게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쉽게 먹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좀 많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탄수화물 식품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동기 아동에게 총 섭취 열량의 55에서 65%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세에서 11세 아동의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섭취 비율로 봤을 때 61.5 대 14 대 24.4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했어요. 지금 이 비율은 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서 나온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닥 나쁘지 않게 현재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신 먹이는 탄수화물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충분한 양의 복합 당질을 전곡이라든지 두류, 과일 및 채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당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학동기 아동들이 가공식품 중에서 당류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이 총 에너지의 10.6%였대요. 그 중에서 또 가공식품으로부터 총 당류 에너지 비율이 10% 이상인 사람은 47.6%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섭취 에너지 비율이 그죠. 당류로부터 가공식품의 당류로부터 섭취한 사람이 10.6%였는데 그 10.6%를 다시 조사했더니 또 거기에 50% 정도가 가공식품. 그래서 사실은 이 가공식품으로부터 총 당류 에너지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당류 섭취가 총 열량의 10%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비만 또는 고혈압, 당뇨병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당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식사에서 에너지를 이제 적절하게 이런 당질로 대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식품만 심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성장 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이 앞서 설명한 단백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같은 영양소의 어떤 열량을
단순히 그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공한다라기보다는 그죠? 뭘 먹든지 칼로리만 있다면 열량은 내서 제 기초대사량에 맞는 힘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적인 면 어떤 것들로 칼로리를 내고 있는가를 분석했을 때 결국에는 그 내용적인 면이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를 통해서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거 한 3개 먹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낼 수 있는 칼로리 1700칼로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칼로리는 냈지만 몸에는 일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제 좀 이 자료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표 6-3은 학동기 아동의 탄수화물 섭취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권장 섭취량,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남자 여자 나이대 두 구간에 동일하게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어요. 굳이 이제 이 이상 하지 않아도 탄수화물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 추가가 돼서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식이섬유를 잘 먹었을 때는 뭐 비만이나 변비 이런 것들의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식품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이 너무 고식이섬유의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반대로 장에 부담이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복통이나 이 팽창, 가스 발생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충분 섭취량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 섭취량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하나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의 흡수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고식이섬유라든지 저에너지 식품의 식사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한 식사라든지 간식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변비 걸리고 그러면 이제 고구마 같은 거 먹이고 하는데 이것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다 고구마만 먹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질을 볼게요. 지질에 보시면 지질도 사실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뭐 사람에게 학동기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연령대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람당 에너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급원이 될 수 있죠. 왜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1g당 9kcal를 발생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거의 그렇죠. 2배 이상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체세포의 구성 성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질 같은 경우는 그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한 14에서 18 정도로 체지방률이 감소한대요. 그래서 아동기 전반까지 비슷하게 체지방이 유지가 되다가 아동기 후반에 서게 되면서 어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급성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체지방률이 점점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방 조직에 만해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아기 때 좀 낮아졌던 체지방량이 아동기에 이제 증가하면서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바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성별에 따라서 체지방량의 차이가 또 뚜렷해져요. 남자는 여자아이에 비해서 더 많은 또 체지방량을 갖는 반면에 여자아이는 많다라기보다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비만을 보시면 이제 아동 비만 제가 설명할 건데 그 그래프에 보시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 비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율이 높은 거죠. 안에 지방의 비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방들도 사실은 그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 그 지질은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주면서 또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용성 비타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지질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으면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지질도
여기 보시면 섭취 기준에 맞게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동기에는 사실 에너지 섭취량이 높은 데 비해서 한 번에 섭취하는 식사량이 좀 작잖아요. 애들이 많이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 섭취량에 맞게끔 식사하는 양이 좀 작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간 적정량의 지방 섭취가 사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포화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또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 많은 것들은 또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면서 식단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 지방과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까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또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이 시기의 아이들의 식단을 구성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를 해야 되겠죠.